시작할까요? 네. 예, 뭐 책에는 2장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뭐 여기 아마 이 짜코메티라는 사람이 조각입니다만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입니다. 제가 워낙 이 사람을 좋아해서 이 사람 얘기부터 오늘 강의를 시작할까 생각합니다. 이 앞에 부분은 이제 이 걷는 사람, 더 워킹맨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걷는 사람, 그리고 또뭐 광장. 이 사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예술이 인디안 내지 원시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제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죠? 중학교 들어가기 64년이니까 50도 더 넘었네요. 50 몇 년 전에. 제가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에 뭐 미술 선생님이 이제 뭐 어떻게 저를 부르셔가지고 아마 뭐 학교에서 그 수업 시간에 뭘 그림을 그렸었는데 저를 이제 부르셔가지고 미술실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일본 미술 잡지책에서 처음으로 이 자코메티라는 사람의 조각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중학교 1학년인데 이 작품이 엄청 저한테 감동을 주었다 할까?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자코메티라는 사람이 뭐 우리나라에 알려진 거는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60년에 죽었고 그래서 뭐 제가 이 사람을 알았을 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미 몇 년 전에 죽었던 상태인데 아무튼 저는 이 사람을 이제 중학생 시절부터 알고 그 뒤로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뭐 이 사람이 나오는 일본 미술 잡지를 읽기 위해서 제가 일본어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그만큼 제가 이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1990년, 91년부터 제가 유럽 여행을 했는데 유럽 여행을 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사람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작품이 있는 세계 미술관을 거의 뭐 한 3, 40군데 전 세계에 다 돌아다니고 이 사람에 대한 책을 엄청 수집을 하고 저희 집에도 지금 뭐 영어책, 독어책, 불어책 뭐 각국 책들이 한 2, 30권? 아마 3, 40권 더 넘을 것 같은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저는 이 사람 작품을 볼 때마다 어떤 그 원시 사회라 할까? 또는 인디안 사회, 인디안들의 어떤 그런 삶, 인디안들의 예술, 원시 예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 이야기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무튼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뭐 살아생전에도 유럽에서는 유명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알려진 거는 얼마 오래되지 않고 한 2, 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사람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한가라 미술관이라는 데서 이 사람 전시회가 예술의 전당에 있었고 그게 최초의 전시회죠. 그리고 얼마 전 이건희 씨가 그 남긴 미술품 중에 이 사람 작품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알베르토 자코메티라고 하는 스위스 출신 조각가인데요. 이 사람의 조각이 뭐 회화, 조각 뭐 다 포함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으로 팔리는 미술품입니다. 피카소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죠. 아무튼 여러분 뭐 그런 사람인데 잠깐 여러분 이 작품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이 광장.
그리고 얼굴. 이 작품은 이제 주로 고문당하는 또는 고통당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이미지로 자주 뭐 책이나 이런 데서 원형이 됩니다. 개, 전장. 이 그림은 제가 옛날에 제 책의 표지로도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보시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알프레드 자카메티라서 60년에 죽었기 때문에 꽤 사진이 낡았죠. 옛날 사진인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조각 작품이 있고 이 사람이 그림은 이건 그 회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사람 뭐 조각에도 그렇지만 회화에서도 거의 무채색, 색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한 열흘 정도의 이야기를 만든 최근 영화가 있었습니다. 포트레이트, 초상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지금 배우가 이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에 모델을 두고 이 그림을 끊임없이 계속 그려내는, 그리고 부수고 그리고 찍고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였는데 이 사람 초기 작품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아시리라고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가 절대의 탐구라는 책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가 스스로 동시대인으로 선택한 알타미라 원시 혈거인보다 더 선진적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자연과 인간이 지극히 어리던 이 단계에서는 아직 아름다움이나 추함이 존재하지 않으며 취향도, 고상한 취향을 지닌 인간도, 비평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아직 생겨나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는 독재자도 장군도 운동선수도 아니며 장래의 조합가들을 유혹할 위험도 번쩍이는 장신구도 없다. 그것은 그저 지평선을 건넌 불분명한 인간의 모습일 뿐이다. 이게 장폴 사르트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쓴 논문의 일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자코메티가 추구한 어떤 예술 세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원시 조각, 원시 사회, 원시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라고 하는 피카소 입체파 미술의 시조가 되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도 지금 여기 아프리카 가면 조각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들입니다. 뒤에 그림의 일부가 다시 아프리카 조각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요. 이 작품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피카소가 아비뇽의 처녀들의 그린 그림, 이게 여러분 저 입체파 큐비즘의 최초의 그림입니다. 이 최초의 그림을 어디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나 하면은 아프리카 조각, 아프리카 가면에서 이 미술을 가져왔다는 거죠. 현대 미술은 회화에서의 피카소, 조각에서의 이 자코메티 같은 사람들이 현대 미술을 시작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아프리카 문화, 원시 예술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알베르토 모디리아니라고 이탈리아 출신의 에콜드 파리파 화가 그림을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그림도 여기 옆에 있는 아프리카 조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헨리 무어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조각가 역시 이집트 조각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고요. 폴 커레죠. 커레의 작품도 아프리카 조각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입니다. 뭐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 여전히 원시인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뭐 고결한 야만인 뭐 이런 책도 나와 있고요. 뭐까지 소개를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원시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이 폭력의 고고학이라고 하는 클라스트러 책, 그리고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라고 하는 둘 다 클라스트러 책입니다. 이 사람의 책에서 몇 가지를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사람 책의 내용, 이 사람의 사상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이 우리가 흔히 원시 사회라고 하는 것을 문자 없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자 없는 사회가 아니라 불평등한 권력을 거부하는 사회다라고 클라스터러는 원시 사회를 재규정했습니다. 원시인에게 문자가 없다는 것은 불평등한 권력을 자기들 내부에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문자가 있는 게 문명이라고 하는 게 문자 사회잖아요. 근데 문자가 없다라는 것은 불평등한 권력을 유지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라는 거지.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문자가 있다라는 것은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한자, 뭐 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국 역사 수천 년 동안에 한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배자의 언어였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민중들, 대부분의 서민들은 한자를 몰랐죠. 한자가 여러분 수만 자, 수십만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수십만 자를 평생 일을 하는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어떻게 그 한자를 익힐 수가 있겠습니까? 서양에서도 라틴어나 이런 고대 문자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지배 계급이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명사회가 문자를 특징으로 하는, 그러니까 글이 있는 이런 사회라는 점에서 원시사회와 보통 구분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생각해 보면 원시사회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문자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디안 사회도 여러분 문자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죠? 아프리카 사회도 대부분 문자가 없는 사회고. 그러니까 문자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원시사회다. 그러니까 문자 없는 사회 이꼴 원시사회. 글이 없는 사회. 기록이 없는 사회. 역사가 없는 사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시사회를 평가절하하는데, 이 클라스트로라는 사람은 원시사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일부러 문자를 만들지 않았다. 왜? 불평등한 인간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문자가 있다는 것은 불평등을 전제하는 것이다. 권력을 전제하는 것이다. 권력자가 문자를 가지고 문자를 사용하는 권력자의 어떤 특권인 양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명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클라스터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히 불평등한 반인간적인, 말하자면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정당화하는 그런 게 문명사회라는 거죠. 반면에 원시사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평등을 인정을 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기 때문에 문자가 필요 없다.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서 자꾸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데, 아무튼 한자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렇고 사실 이 옛날의 어떤 토이 문자 같은,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이 20세기 초엽에 이 오사운동을 비롯해서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한자 철폐, 그리고 이제 백화문이라든가 이런 표본 문자로 대체하는 이런 어떤 운동을 펼쳤죠. 대표적인 문학가인 루신 같은 사람이 그런 그 한자 철폐 운동, 유교 철폐 운동 이런 거에 왓장을 쓴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중국에서는 그게 결국 실패를 하고, 결국 이제 간단한 한자 한 2,000자, 2, 3,000자 정도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 간자라고 해서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대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그쳤습니다만은, 아무튼 문자가 없다고 해서 원시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만 사회, 저 차원의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자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 클러스터의 어떤 그 발견이라고 보통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 견해가 아직까지 일반적인 견해는 아니죠. 일반 사람들은 뭐 원시 사회가 문자가 없기 때문에 뭐 책도 없고 문자도 없기 때문에 대단히 말하자면 그 기록도 안 되고 어떤 그 이성적인 어떤 무슨 토론이나 이런 것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 얘기하면서 원시 사회를 문명 사회보다 훨씬 낮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인간관계의 측면, 권력이나 불평등 관계에서 본다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그것은 사회를 문자를 알아서 명령하는 자와 문자를 몰라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로 나누지 않겠다는 거부의 표시이다. 그래서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뭐 소위 문맹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문맹. 그러니까 글을 모르면 뭐 대단히 말하자면 뭐 좀 비인간적인 말하자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글을 알면 글을 많이 알면 예를 들어 뭐 가방끈이 길면 대단히 더 좋은 인간이다, 더 훌륭한 인간이다라고 취급하는 그런 문명 사회의 어떤 관행이라 간섭이라 그럴까요? 이건 사실 불평등한 인간관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라스토로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견회를 지금 수긍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원시 사회는 역사 없는 사회가 아니라 또 하나의 다른 역사이다. 클라스토로 말은 전진적 문화와 정태적 문화 사이의 대립은 무엇보다 초점을 맞추는 방법의 차이로부터 생긴다. 이때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권력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클라스토로라는 사람은 사실 이 원시 사회야말로 평등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클라스토로의 입장은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문명 사회 때려치우고 원시 사회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게 클라스토로의 입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무튼 그런 논의를 주장을 좀 더 그 근거를 내오기 위해서 자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시 사회는 생계 경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경제가 아니라 최초의 여가 사회다. 그러니까 원시 사회는 먹고 사는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놀고 먹는데 관심이 있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돌도끼에 비해 철제도끼가 여러 이점을 지닌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는 것.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뭐 이게 우리가 뭐 역사책에서 배운 문명의 발달 순서인데요. 이 석기보다 철기가 장점을 갖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들였을 때 철기 도끼는 석기 도끼에 거의 10배의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효율성이 높은 거죠. 거꾸로 같은 일을 전자의 10분의 1의 시간에 맞출 수가 있다. 석기가 10시간 걸리는 일을 철기는 1시간 만에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디안들이 백인들이 도끼가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탐낸 이유는 같은 시간에 10배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10분의 1의 시간에 끝마치기 위한 것이었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인디안들이 백인들의 철기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빨리 일을 마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철기의 이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원시인들은 살아가기 위해 생산하는 것이 생산하기 위해 살지는 않는 것이다. 뭐 살기 위해 뭐라고 하죠? 살기 위해 일하나 일하기 위해 사나?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 아무튼 이 인디안들에게는 생산량의 증가, 이른바 경제 발전, 뭐 성장 이런 건 아무런 그 가치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것은 문명 사회의 가치지
특히 뭐 한국 사회에서 이 돈이나 뭐 이런 물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물신적인, 그야말로 뭐 거의 뭐 신적인 숭배를 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본다면은 이 원시 사회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성격의 사회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국가 없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이다. 원시 사회에서는 국가의 본질인 명령과 복종, 지배자와 피지배라는 강제적 유기적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시 사회의 우두머리인 추장은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 의미에서 우두머리와 달리 명목상의 추장, 즉 전시를 제외하고는 권력을 지니지 않는 추장. 추장에 주어지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위신뿐이고, 이러한 위신은 권력으로 전환될 수 없으며 만약 그가 권력을 추구한다면 사회는 그를 제거한다. 원시 사회는 사회 자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집단의 의제로 평등 사회를 유지한다. 이게 원시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나중에 뭐 농업 사회 이후에 뭐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를 지나고 대충 한 뭐 오래전에 한 10,000년 전에 발생했던 농업 사회 때부터 이제 국가가 발생하고 계급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그걸 이제 우리가 문명의 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시 사회는 국가가 없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회,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였다라고 이 클라스토로는 밝히고 있습니다. 원시 사회는 사회 구조적으로 불평등의 출현을 금지한다. 수많은 원시 사회는 사회의 젊은 구성원이 성인이 되었음을 허가하는 통과 의례 제도에서는 입문자의 신체에 고문을 가하는데, 아마 영화의 말이라고 불리는 사나이에 이런 고문 장면이 나오죠. 이러한 고문은 사회 구성원의 모든 신체에 똑같이 다음과 같은 각인을 새겨넣는다. 그렇게 고문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무리에 속한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와 같고 너희들은 서로 같다. 너희들 가까이 우리들 사이에서 똑같은 공간과 장소를 차지한다. 너희들 중 그 누구도 우리보다 못하지 않고 낫지도 않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너희들의 몸 위에 남긴 동일한 각인이 그것을 너희들에게 계속 기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을 신체에 각인을 시키기 위해 일종의 성인식 같은 행사로 몸에다가 어떤 그런 뭐 일종의 무슨 뭐 타투 같은 거겠죠. 사실 타투가 그런 의미에서 어떤 뭐 요새 타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슨 아주 나쁘게 해서는 뭐 이 깽단의 무슨 뭐 장식처럼 상징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인디안들이 그런 타투를 처음 이제 일종의 그 사용한 그 근거는 평등의식 때문이었다라고 이 크라스토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평등을 뿌리내리고 보장하는 법, 즉 국가의 법에 대항하기 원시사회의 법이다. 명령과 복종이라는 강제가 없는 불평등을 금지하는 사회에서는 남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가지며 더 낫게 보이고 싶은 욕망, 즉 권력의 욕망이 소유의 욕망이 자연스럽게 불가능해진다.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불평등의 금지와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불평등의 금지로 이어지는 것이다. 국가 이런 법만이 아니라 이 법 잠깐요, 제가 종교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시 사회에서 경제적인 것이 확연히 구별되고 자율적인 영역으로 정의되며 생산활동이 그 노동의 성과를 향유하는 자들에 의해 강제되고 계산되어 소외된 노동이 되는 것은 사회 자체도 이미 지배자와 피지배자, 주인과 하인으로 분화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며, 원시사회를 파괴해야 될 요소들은 권력과 권력에 대한 경의가 작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원시사회에 대해 정치 권력의 거래라는 무능력함으로 지적된 것이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해서 타인의 노동력을 강탈하지 못하게 하려는 원시사회 자체의 정치적 의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크라스토로는 사회적 힘들 사이에 투쟁 없이 정치 권력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르크스주의를 부정하고 권력은 노동에 선행하며 경제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의 파생물이라고 밝힘으로써 원시사회에 대한 분석에 진정한 전환을 가져왔다. 원시사회의 종교 역시 권력과 부를 제한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나중에 이 다음 시간에
인디안 추장들이 했던 많은 얘기들 중에 바로 이런 얘기들, 지금 제가 설명하는 크라스트로가 이론적으로 설명한 이런 논의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그때 인디안 추장들의 이야기, 우리나라에는 인디안 추장들의 이야기가 말이죠, 마치 무슨 무슨 자연 예찬주의자들, 낭만적인 그런 사람들로 이 인디안 추장들의 이야기가 오해되고 있다 할까요? 좀 굉장히 좀 무슨 문학적인 감수성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인디안 추장들의 이야기를 소개한 사람들이 무슨 시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인도 문화도 그렇고 인디안 문화도 그렇고 이 원시 문화에 대한 소개를 우리나라에서는 시인들이나 소설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소개를 하다 보니 이런 방금 제가 설명한 이런 좀 사회과학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의 어떤 보다 본질적인 내용들, 말하자면 추장들이 했던 말 중에 이른바 서양사회, 문명사회를 거부하고 원시사회,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권력사회를, 그러니까 권력이 없는, 경제가 없는, 계급이 없는 이런 어떤 측면을 원시사회가 본질적으로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시인들이나 이 소설가들이 소개하는 어떤 원시사회, 인도사회, 인디안 사회에 대한 소개 책들은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평등의 창조라는 책도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 책에서 역시 원시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재밌는 케이스가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시맨 여러분 아시죠? 영화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죠? 우리나라에 부시맨이 신는 신발을 또 파는 상점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주 희한한 나라예요. 부시맨으로 불렸던 쿵족은 딱정벌레 번데기를 화살의 도구로 썼다. 사냥감에 바싹 다가가 독화살을 쏜 뒤 짐승이 쓰러질 때까지 쫓아가 잡았다. 짐승을 죽인 화살의 주인이 고기를 배분했다. 화살은 모두 달라 주인을 가리기 쉬웠다. 하지만 사냥꾼들은 일부러 화살을 서로 바꾸어 쏘았다. 활솜씨가 좋은 사냥꾼이 늘 고기를 나눠주며 실력자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게 부시맨의 이야기고요. 에스키모 이야기도 있습니다. 에스키모는 참으로 평등주의를 추구했다. 그들은 음식을 비축하지 않고 땅에 대한 독점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남들보다 우위에 서리는 어떤 시도도 꺾어버렸다. 더불어 탐욕스러운 개인을 풍자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가면을 쓰고 인색한 이웃을 조롱하는 춤을 췄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으면 넉넉하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유머로 일깨워준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건 일본에 있는 오사카에 있는 일본 국립민족박물관, 옛날 오사카 엑스포를 한 자리에 세운 건물인데요. 여기 가면 이게 한국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민족의 특성으로 소개되어 있는 게 이 점쟁이 집이에요. 서울에 있는 서울에서 제일 큰 점쟁이 집을 빌려왔다라고 합니다. 이 박물관에서는. 제가 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문화, 한국의 어떤 한국의 민족 문화라는 걸 얼마나 왜곡해서 말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이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점집에 점 보러 가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평생이 점집에 가본 적도 없고 점이라는 것이 한국의 한국 문화의 원형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주 야만적인 미신 이 박물관에 여러분 이 박물관에 나중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민족학 박물관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어떤 각국의 민속 자료 같은 것들 다 모아놨죠. 근데 다른 나라는 미술품도 있고 원시 이런 여러 가지 집이나 무슨
농사 짓는 뭐 기구나 도구나 뭐 이런 의식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한국과는 유일하게 이 점집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는 일본 사람들이 야, 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미신을 중시하느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일본에 있을 때 일본 잡지, 일본의 무슨 그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잡지에도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야, 너희들은 인류학, 민족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차원에서 일제강점기 때에 너희들이 한국 사람들이 미신에 응? 뭐 미신에 푹 젖어가지고 전혀 그런 문명적인 것과는 관계없이 산다라고 너희들이 일제시대 때 얘기했던 것을 지금 1990년대, 2000년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한국에도 얼마나 풍요한, 풍조와 풍복한 농기구라든가 의식주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 민족의 어떤 무용이라든가 뭐 미술품이라든가 조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풍부하게 많은데 그거 다 제외하고 어떻게 서울에 있는 가장 유명한 점집이랍시고 이런 걸 데리고 와 이런 걸 끌고 와가지고 이걸 한국의 문화라고 한국의 문화 원형 문화라고 하느냐라고 제가 욕을 바가지로 한 글을 쓴 적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 당시 무슨 뭐 그 한국 대사관, 한국 문화관, 일본에 있는 이런 쪽에 대해서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이냐 대사관이나 문화관에 있는 것들에 이런 식으로 일본 사회에서 조선 문화, 한국 문화의 원형이라는 것을 미신 자체로 이렇게 잘못 선전하고 있는 것을 왜 대사관이나 일본에서 일본 문화관이라는 데서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일본에 오고 가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느냐. 한국은 아직까지 미신의 나라냐. 점쟁이가 지배하는 나라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욕지거리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뒤로 아마 이걸 제가 그 뒤로 제가 이 글을 쓴 게 80년대 후반이에요. 90년대 후반에 한번 다시 가봤어요. 전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 뒤로 하도 기분이 나빠서 이제 안 갔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디언 사회가 그 네. 권력이 없는 평등 사회였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이제 힘이 세고 네. 사냥을 잘하고 사냥을 잘해서 먹을 것을 이렇게 잘 잡아오는 그 건강한 남자들에 대한 네. 대우 제가 이제 세상의 모든 딸들 보면은 90년대에 되게 유명했던 책이거든요. 읽으셨습니까? 뭐 안 읽으셨죠? 모르겠는데 세상에 페미니즘 책 중에 하나인데 그게 예. 그게 이칼 무슨 저자가 누구였죠? 저자는 전 생각이 안 나요.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딸 저도 때문에 읽은 것 페미니즘 같기도 하고 안 때문에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읽었는데 하여튼 말씀해 보십시오. 예. 네.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이게 조금 사냥을 이렇게 잘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에 대한 조금 이게 평등사회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우대를 해주나 하여튼 이런 느낌은 제가 받았거든요. 예. 그, 제가 알기로는 그런 우대는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하여튼 네, 뭐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또 보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겠고 네, 인디안 그 제로니모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지 모르겠는데 제로니모라는 네, 소설도 있고 봤습니다. 한데 네, 거기에 보면은 이 제로니모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추장. 네, 그래서 이제 제로니모가 이 백인들하고의 어떤 전쟁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나름으로 머리도 좋고 하니까 힘도 세고 하니까 이제 지혜를 발휘하죠. 네, 그런데 이 인디안들 그 원주민들은 제로니모가 잘난 체 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결국은 제로니모 말을 듣고 제로니모가 주장하는 식으로 했으면 이길 수가 있었는데 싸움에. 네. 이 인디안들은 이 잘난 놈 꼴보기 싫어가지고 제로니모를 결국 이제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인디안들이 당해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일이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글쎄 뭐 좀 그런 잘난 놈을 우대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제가 봤던 제로니모는요. 네. 아, 교수님 얘기, 제가 봤던 제로니모는, 제로니모가 물론 이제 그 초장이고 힘도 세고 이렇게 했는데, 힘 쪽으로 밀렸던 것 같아요. 백인한테 밀리니까 얘들이 너무 궁지에 몰리니까 그 이제 연세가 많으신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가 살기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을 멈추자고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기를, 베를린문은 끝까지 마지막에는 우리가 싸우자. 다 죽게 생겼으니까 예예. 아니면 다 죽어버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도 살아서 목숨이라도 연명을 하자고 이제 지혜로우신 나이가 많으신 분이 그렇게 자꾸 설득을 했는데 어쨌든 그 제로니모도 궁지에는 물렸거든요.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예, 됐는데 아무튼 그 대응하는 자세에 있어서 예, 이 인디안들 대부분은 말하자면 백인하고 어떤 이런 투쟁 네, 이런 거 이 제로니모가 앞장서 가지고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그 백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뭐 또 이런 네. 주장하는 것을 이 인디안들 대부분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이 바로 이런 인디안 사회의 그런 특수성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뭐 조금 이따 우리가 그 인디안을 이야기할 때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죠. 그 부분은. 아, 네. 네, 다시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다- 저는, 저는 인디언을 공부하면서 좀 매력적인 게 인디언 용언들이 너무 깨끗했던 어떻게 저렇게 깨끗할 수 있었을까? 그 음, 자연과 호흡을 하면서 자연의 이제 공기, 바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호흡하면서 조상신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 이렇게 우리는 종교를 만들어서 교회나 불교를 가고 교회를 가고 불교를 가고 이렇게 법당에 가고 이러면서 그 갖는 동안에 내 마음을 정화시키지만 이렇게 인디언들 그냥 살아 숨쉬면서 삶 자체가 종교의 삶이 같이 연결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제 인디언 이 아나키즘도 보고 다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인디언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 아름다워서 예, 영혼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꼭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이제 국가 없는 사회고 평등 사회라서 그런 또 생산량을 중요시도 여기지 않고 이랬던 삶들이 그렇게 꼭 영혼을 깨끗하게 했는가 싶기도 하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조금 어떻게 그런 영혼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여튼 계속 그 영혼에 대해서 되게 제가 좀 감동입니다. 아마 평등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 예. 제가 매주가 아니라 격주로 한겨레 신문에 연재하는 게 있는데 한 2년 전부터 벌써 한 2년째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에 쓴 42번이 이제 존 모크란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인디안 그 호데소나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부정연맹의 추장 겸 학자인 사람으로 이 분쟁 조정 전문가입니다. 여기 이 선생님들도 분쟁 조정, 갈등 조정을 지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인디안 문화의 어떤 그 특징이 그런 갈등 조정, 분쟁 조정, 이라는 걸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존 모크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이 사람 2006년에 죽었는데 제가 98년, 99년, 2000년 한 2년 정도 하버드에 있을 때 이 사람하고 좀 친분을 맺었고 이 사람의 이야기, 이 사람 책을 좀 통해서 봤는데 뭐 이 제 이야기 때문에 뭐 좀 더 설명할 건 별로 없으면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쓴 한겨레에 쓴 글을 참조하시도록 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그 이로퀘이
소위 롱하우스 빌드라고 하는 이게 이제 소위 분쟁이 아니 일종의 인디안 회의 문화, 인디안 토의 문화의 어떤 전형이 되고 또 나중에 이제 미국 헌법의 연방주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미국 헌법의 어떤 제도를 심어주는 그런 토대가 되는 그 어떤 인디안 사회의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이론적인 그 부분, 그러니까 클라스트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연구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인디안 사회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실예로 응용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지금 이 여러 가지 인디안들이 지금 보이는 이런 그 일종의 공동 생활을 한 게 롱하우스죠. 내부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 처참하게 좀 야만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윤택한 그런 중앙에 불 피우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일종의 기숙사 공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조금 날아가네. 자, 제가 지금 여러분 설명드린 이 부분의 문장은 제가 쓴 이 책, 그러니까 인디안 아나키 민주주의라는 이 책을 어떤 여러분 아마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 방송에 무슨 엔조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에서 소개된 그 잡지에서 제 책을 서평한 부분의 일부를 제가 따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서평인데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 책에 대한 서평입니다. 이 책은 그것이 꾸미는 허구일 뿐, 그러니까 그것이 꾸미는 허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디안 사회가 야만 사회고 비인간 사회가 하는 그런 어떤 종래의 통살. 허구일 뿐 인디안들의 진정한 면은 다르다고 한다. 내 책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른바 그들이 전쟁을 좋아한 족속으로 비친 이유는 생존과 부족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전쟁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들 내부의 법률을 이끄는 수장 역시 재판관이 아니라 중재자일 뿐 어떠한 권력을 탐하는 순간 모든 지도권을 박탈당했던 게 그것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그들이 느려 터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게으름뱅이였기 때문이 아니란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듯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채워놓지 않는다고 한다. 경쟁하거나 인권을 짓밟는 행위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그들은 있는 만큼의 자급자족에 그저 감사하며 살았을 뿐이라고 한다. 문명사회란 권력과 부의 제한이 없는 것이고 원시사회란 그것들을 제한하는 것이다. 권력과 부가 무한해서는 안 되고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문명사회가 아니라 원시사회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문명사회는 비판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것과 다른 원시사회를 우리의 새로운 이상사회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78쪽이라고 하는 건 제 책의 78쪽이라는 걸 말합니다. 제 책의 내용을 이제 소개한 내용인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잘 요약을 했더라고요. 인디안들의 아나키 민주주의는 무엇이다른가? 인디안들의 법은 온전히 그 나라 백성들의 자유와 자치와 자연의 정치를 위해 존재한다고 한다. 그래서 1142년에 5민족을 하나의 연방정부를 구성한 호데노소니 연방제도를 통해 충분히 엿볼 수 있다고 한다. 앞에 그림을 보신 게 호데노소니 연방입니다. 그들의 연방은 연방 밑에 민족이 있고 민족 밑에 시족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연방은 전쟁과 평화조약설 같은 대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민족 내부는 시족 사치에 맡길 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른바 연방이 그 나라의 싱크탱크로서 연방회의를 주도하는 집과 보호막 역할에 충실했던 것이다. 그들에게 민족장, 추장이라고 하죠. 민족장은 평상시에는 원로회의에 의해 엄중히 통제되어 권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전시에는 그 민족의 유익을 위해 때론 전쟁을, 때론 화평을 주도했다고 한다. 그것도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전체 시족의 협의를 처리했다고 한다. 더욱이 민족장은 어떠한 물질적 특권도 없이 일반 사람들처럼 경작과 사냥을 하며 살아야 했다고 한다. 무의도식하던 유럽의 왕들과는 달라도 한참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번가 설명드린 게 제 책에 나와 있는 호데노소니 중심의 인디안 사회에 대한 특징이고요. 이제 그 인디안 사회의 그런 특징이 호데노소니 제도가 미국의 헌법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여기 조금 이어서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헌법 제정 과정에서 호데노소니 제도를 채택하자 주장했다. 호데노소니의 이론들을 주장해서는 30년 뒤 미국 헌법에서는 양원제가 채택되었다. 호데노소니처럼 평의원이 공공복지를 위해 토지나 돈을 받지 않는 것처럼 미국 공무원에게 급료를 주지 말자고 프랭클린을 제안했지만 역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 그들 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러 면에 걸쳐서 그것들을 수용한 예가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헌법의 대통령 선거인단은 연방평의회를 모방한 사례이고 호데노소니 연방평의회요. 새로운 주를 식민지로 삼던 유럽과 달리 동등한 구성으로 인정한 것도 문무의 권위를 구별한 제도도 당시 유럽에서는 볼 수 없었던 탄핵 제도도 그리고 미국 의회의 발언 뒤 기록을 수정하거나 부연토했던 것도 모두 인디안들의 호데노소니 전통 법안을 따른 것이다. 의회에 대한 호데노소니의 가장 큰 공헌은 정파의 대립이 아니라 타협을 통한 합의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논점마다 국회의원이 입장을 달리하지만 유럽에서는 정당이 의원들의 투표를 통제한다. 이는 유럽의 의회가 아닌 미국의 의회를 모방한 한국의 의회에서 볼 수 있는 점이다. 제 책의 28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사회제도, 헌법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앞으로 강의가 3번 더 남아 있는데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인디안 사회가 모계민주주의 사회, 모계사회였다는 점하고 이 인디안들이 예수님을 참 좋아했다는 점입니다. 어느 인디안 추장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인디안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물질을 손에 넣는 것, 나아가 많은 소유물을 갖는 것에 반대했다. 그리고 평화에 이끌렸다. 그는 인디안과 마찬가지로 계산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사랑으로 일한 것에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가 어떻게 공기를 사고팔 수 있단 말인가? 대지의 땀을 어떻게 사고판단 말인가? 부드러운 공기와 제자를 그리는 시냇물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사고팔 수 있단 말인가? 이 성경에 대해서 아마 이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뭐 책들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만은 이 에콜로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기후 변화, 뭐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그 생태 문제에 가장 이 악영향을 끼친 것이 성경이다. 뭐 이런 주장이 있죠. 예를 들어 창세기에 보면 신이 뭐 인간과 동물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정복하고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했다. 인간에게. 이런 부분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좀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 창세기의 그런 부분이 어떤 자연 파괴, 생태 파괴에 기독교가 가장 그 중심 역할을 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 말하자면 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자연에 이제 뭐 이렇게 방황을 하고 방랑을 하고 또 제자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산상수훈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예수님의 행적을 분석하면 신약 성경의 곳곳에 이 자연에 대한, 말하자면 뭐 새나 동물이나 자연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보여준다. 그래서
에콜로지 문제와 관련되어서 기독교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자연 파괴적인 측면과 상반되는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자연 보호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함께 기독교 교리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이 미국에서 이제 소위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아까 그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의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청교도들이 왔을 때, 미국에 왔을 때, 아메리카 대륙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미국, 그러니까 영국 쪽이죠. 영국 기독교인들이 인디안들에게 끊임없이 이 기독교를 설파하려고 했죠. 기독교를 포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디안들은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필요 없다. 그건 너희들 종교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종교. 그러니까 뭐 인디안들은 일종의 애니미즘 같은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자연교라고 할까요? 모든 그 살아있는 동식물에 대한 어떤 뭐 영혼이 있다고 믿었고 그런 어떤 자연에 대한 일종의 애니미즘, 뭐 샤머니즘적인 그런 종교가 인디안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뭐 물론 인디안 일부는 받아들였지만 전반적으로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예수의 특히 이제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이 신약 성경을 인디안들이 조금씩 이제 알게 되면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친화력을 갖는 어떤 그 매력을 느끼는 그래서 자기들의 인디안들의 어떤 삶, 인디안들의 어떤 생각과 예수가 보여주는 것이 거의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가 인디안이었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좀 긴 인용인데 이걸 뭐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그렇게 뭐 있을까 모르겠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레드 재킷이라고 붉은 윗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빨간 윗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디안 추장 한 추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연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연설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대중에게 하는 공개 연설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쭉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사람들 앞에 뭐 인디안들 앞에서 그냥 주절주절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기록한 거죠. 이 붉은 윗도리가 한 연설 중에 주로 이제 이 백인과 관련된 이런 부분 제 책에 인용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당신의 선조들은 큰 물을 당신은 이제 백인들을 말합니다. 큰 물을 건너와서 이 섬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적었습니다. 그들은 친구들을 만났으되 적대자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악한 사람들을 피하여 고국에서 도망쳐 왔으며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메이플라워의 이야기죠. 그들은 작은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들은 우리들 가운데 자리를 잡고 눌러 앉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곡식과 고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독을 주었습니다. 백인들은 이제 우리 땅을 찾아낸 것입니다. 소식이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친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땅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땅을 원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열렸고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인디언들은 인디언들에 대항해서 싸우도록 고용되었고 많은 우리 인디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들에게 독한 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술은 아주 독하고 강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이제 띄워서 다시 인용을 하겠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당신네들이 우리의 땅을 차지하고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모임에 참석했고 당신들이 그 모임에서 돈을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돈이 당신네 성직자를 위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당신네 사고방식에 동의하고 따른다면 아마도 당신네들은 우리에게도 돈을 원할 것입니다. 형제여, 우리는 당신들이 이곳에서 백인들에게 설교를 해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기다릴 것이며 당신의 설교가 그들에게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는 두고 볼 것입니다. 만일 그 설교가 그들에게 좋은 것이고 그들을 정직하게 만들고 인디안들을 덜 속이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때 가서 당신이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형제여, 당신이 이제 당신의 말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 할 터이니 와서 손을 잡읍시다. 위대한 정령이 당신이 가는 길을 지켜주셔서 당신이 친구들에게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책에서 쓴 내용인데요. 초기 기독교 속에는 인디안들의 사상과 매우 비슷한 것들이 많다. 부자들에 대해 예수가 한 말들은 특히 인디안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설교들을 오면서 한편으로는 전혀 모르게 행동하는 선교사들과 그 신도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종교에 대해 냉담한 마음을 갖게 됐다. 이거 인디안들 이야기. 그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권력을 추구하며 무조건 남을 개종시켜 들고 자기 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를 드러내놓고 무시한다. 우리가 보기엔 직업적인 목사들, 돈을 받고 하는 설교, 물질을 모으기에 급급한 교회들은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서 아무런 감화도 받을 수 없었다. 인디안 추장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지금 그대가 말하는 그 계율을 이미 수천 년 동안 지키며 살아왔다.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살아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창조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먹을 것도 그냥 주어졌고 햇빛이나 비처럼 땅도 무상으로 주어졌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바꿔놓았는가? 바로 얼굴 흰 당신들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신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아버지 신의 그런 특성들을 조금 더 물려받지 못한 듯하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형제인 그리스도조차도 본받지 않는다. 또 다른 인디안 노인은 의견을 묻자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아까 나온 이야기인데요. 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인디아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물질을 손에 넣는 것, 나아가 많은 소유물을 갖는 것에 반대했다. 그리고 평화에 이끌렸다. 그는 인디언들과 마찬가지로 계산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사랑으로 일한 것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 얼굴 흰 사람들의 문명은 그런 원리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 인디안들은 예수가 말한 그 단순한 원리들을 늘 지키며 살아왔다. 그가 인디안이 아니라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데 당신은 지키지 않는다. 나는 오늘 이 말을 하고 내일 저 말을 하는 점박이 꼬리가 아니다. 나를 보라. 나는 가난하고 몸에 걸친 옷까지도 많지 않다. 하지만 한 부족의 추장이다. 불안한 것은 좋은 것이 못 된다. 우리는 그것을 저 세상까지 갖고 갈 수는 없다. 우리는 부가 아니라 평화와 사랑을 원한다. 당신들의 목사 한 사람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재산은 다음 세상으로 갈 때 갖고 갈 수 없노라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그 목사를 포함해 얼굴 흰 사람들 모두가 이 세상의 부를 우리에게서 강탈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무슨 까닭인가? 당신들은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인디안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이며 절망감으로 미쳐버릴 것만 같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손에 안고 있으면 영혼이 떠나가면서 전율하는 어린 것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내 우리 두 팔엔 죽은 60만이 놓여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신마저 우리를 잊은 듯하다.
어,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미국의 뭐 우리나라 추석처럼 유명한 뭐 명절 중에 명절이죠. 뭐 수십 년 동안 만나지 않았던 가족이나 친구들이 뭐 추수감사절에 만나는 뭐 그런 걸 소재로 한 영화도 많이 있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이 인디안들을 처음 만나서 인디안들과 함께 처음엔 이제 농사를 같이 짓고 뭐 해서 이런 거 추수감사절을 만들었죠. 근데 이 추수감사절에 뭐 그 최초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계속 그 추수감사절에 이제 학살이 일어나고 뭐 이런 그 인디안들을 배신하고 죽이는 일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인디안들 1975년부터 반추수감사절 행사를 열면서 억울하게 죽은 조상들을 추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5년 11월 24일 북아메리카 원주민 3,000명은 인디안 권리운동의 성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알카트라즈 섬을 찾아 추수감사절이 아닌 추수강탈절이라고 분노를 했다. 알카트라즈 섬은 그 미국의 그러니까 인디안 성지임에도 인디안 성지인데도 이걸 미국에서 가장 악랄한 그 범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을 지어서 뭐 이 한 것으로 유명하죠. 알카트라즈 섬 감옥에서 뭐 탈출을 주제로 한 영화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알카트라즈 섬 탈출 영화 뭐 그런 게 제가 본 영화에도 몇 편이나 되는데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사회학과 댄 브룩 교수도 미국인들의 추수감사절에 비판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자기 성찰적 집단 단식을 하는 국가적 속죄일로 바꿔야 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 자료는 지금 이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 호데노소니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야기를 좀 더 하겠는데 제 책에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이 호데노소니의 생활이 어떻다 저떻다는 이야기를 뭐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흥미가 없을 것 같아서 혹시 뭐 필요하신 분은 제 책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도록 하고 오늘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이 자코메티라는 사람을 화두로 삼아서 피카소 또는 모디리아니 뭐 폴 컬레 이런 뭐 현대 미술이라는 게 사실 원시 미술에서 나왔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세기 말까지의 어떤 그 서양 미술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서양 미술을 뭐 거의 미술대학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미술의 어떤 대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세계 미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20세기에 들어와서 피카소의 어떤 입체주의나 또는 이 자코메티 같은 사람들의 뭐 초현실주의 또는 뭐 이런 어떤 미술 경향이 원시 미술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현대 문화, 현대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시 문화, 원시 예술을 이해하자면 안 된다. 뭐 미술만이 아니라 뭐 음악도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아는 무슨 뭐 현대 음악들 뭐 힌데미트나 바르독이나 또는 뭐 쇼스타코비치나 하는 현대 음악들.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 그런 추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소위 추상미술 뭐 이런 거 20세기 미술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렵듯이 이 20세기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뭐 불협화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19세기까지의 뭐 좀 아름다운 선율이나 뭐 이런 어떤 그 귀에 익은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이런 음악이 아니라 20세기 음악이라고 하는 대단히 막 조화롭지 못한 뭐 존 케이시 같은 사람은 뭐 잡음까지도 모든 뭐 기계음이나 일상음까지도
음악에 포함시키는 그런 그 작곡을 했기 때문에 미술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고 그죠. 문학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의식의 흐름이라든가 자동 기술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위 무의식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20세기 예술 문화운동 전반의 이 특징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원시 예술, 원시 문화의 재발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19세기까지의 서양 문명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20세기의 현대예술, 현대미술, 현대음악, 현대 뭐 이런 여러 가지 20세기 문화의 소위 뭐 그게 모더니즘이든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었는데 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시대를 앞서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반성이 생기면서 원시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재고찰.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극성화되고 뭐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서양 문화의 여러 가지 위기 현상이 생기는 과정에서 인디안 문명을 비롯한 원시 문명에 대한 재조명. 그 말하자면 근대 사회에서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물질에 대한 어떤 숭배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경제의 성장이나 경제 만능주의에 대한 반성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을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의 재고찰의 어떤 힌트를 어떤 계기를 준 것이 인디안 사회를 비롯한 뭐 인도 사회 또는 아프리카 사회 전반적으로 그걸 원시 사회라고 하는 19세기까지 그렇게 무시하고 학살이나 억압이나 차별의 대상으로 삼았던 원시 사회라고 하는 비서양 사회의 문명에 대한 재평가, 재고찰로부터 20세기 서양 문명에 대한 어떤 반성이 생겨났다. 그게 뭐 사회운동으로서는 무슨 1968년에 어떤 뭐 스튜던트 파워, 학생운동 같은 뭐 김누리 교수 같은 사람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한국이 68년 68혁명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 말씀 자체가 좀 별로 그렇게 저는 그 말씀을 믿지는 않지만 그 양반이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의 의미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서양은 1968년 학생운동을 통해서 그 전에 근대화, 근대 사회에 대한 반성을 어느 정도 68년에 했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68혁명의 의의인데 한국은 아직까지 근대화, 서양화, 뭐 기독교 또는 뭐 여러 가지 서양 문명에 대한 어떤 우상 숭배에 젖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서양에서는 1968년에 68혁명을 통해서 자기 반성을 했는데 우리는 그 반성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김누리 교수의 지적은 일리는 있다. 그런데 뭐 우리가 68혁명을 뭐 지금 단계에서 다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아무튼 68혁명이 서양 문명의 반성에서 나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권력이나 특히 강력한 권력 이런 권력주의 또는 뭐 출세주의 무슨 성장 만능주의 뭐 이런 경제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여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집착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유럽에서 겪었던 68혁명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정신혁명이 의식혁명이 일상혁명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김누리 교수가 68혁명의 부재를 우리의 역사의 어떤 큰 통폐로 지적하는 것이 의미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우리 사회가 글쎄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68혁명 같은 그런 계기가 없다 하더라도 가령 우리 사회에 지금
예를 들어 기독교가 인디안들이 이해했던 예수님처럼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기독교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뭐 아마 여기 계시는 기독교 신자분들도 뭐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 믿고, 제가 아는 많은 기독교 목사분들이나 또는 신부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류 기독교, 주류 천주교, 주류 종교는 아직까지 권력주의나 물질주의나 이런 거에 젖어 있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지금은 소수지만 참된 그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디안 정신과 같은 이런 어떤 그러자면 근대 문명의 그런 과도한 권력 정치, 과도한 경쟁, 과도한 물질, 과도한 경제 성장, 이러한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의 심성이 조금 좀 더 많아지고 늘어나면 뭐 68혁명 같은 그런 의식의 변화 같은 것도 우리 사회에 충분히 오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의미에서 인디안 사회에 대한 관심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원시 사회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재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게 이미 68혁명 이전에 20세기 초요. 20세기 초부터 이런 예술의 움직임에서는 생겨났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알베르토 자코메티 같은 조각 작품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원시 사회의 지향.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이 자코메티의 이 조각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로댕까지의 19세기까지의 서양 조각, 특히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에서 뭐 보여지는 막 엄청난 근육, 그죠? 엄청난 살찜, 뭐 이런 어떤 인간상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헐벗은 인간이잖아요. 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던 이 자코메티의 영화를 보면, 또는 자코메티의 전기나 자코메티의 책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흙덩이에서 이 흙을 계속 이제 떼어내는데, 그 떼어내면서 하는 소리가 똥이다, 똥이다, 똥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살찜이 다 똥이라는 거죠. 그 똥을 떼어내는 작업. 그런 똥을 떼어내고 나면 이런 모습이 남는다. 이게 우리의 원상이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래 모습이고, 이런 그 헐벗음이 원시 문명이나 인디안 문명의 어떤 그걸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제가 이제 자코메티를 소개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현대 미술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인데, 아까 기독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네 예술가들도 보면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서양에서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비서양 사회, 원시 사회의 예술 작품에서 건너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게 마치 무슨 대단히 그 19세기 이후에 발달된 어떤 서양 문화의 예술 양식인 양 생각을 한다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속물적인 그런 예술관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이 존재하는. 그래서 종교나 뭐 정치나 뭐 어떤 권력이나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우리 사회의 통폐를 다시 재검토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문명을 추구하는 데에 인디안 문명 내지 원시 문명이 갖는, 또는 뭐 서양에서의 그런 뭐 서양의 현대 미술이나 또는
68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를 특히 원시사회와 관련시켜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3장과 관련돼서 콜럼버스와 라스카사스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